네, 그러면 이제 그 디즈니하고 이 넷플릭스 이렇게 치열한 어떤 생사를 건 네. 전쟁이 예상이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또 아마존까지 합류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인터넷 사업자부터 시작해서 클라우드의 강자로 네. 또 돈을 버는 뒷구멍이 든든한 네, 예, 그렇죠. 이런 사업자이기 때문에 또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넷플릭스 네. 입장에서는 예, 아마존은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지 좀 예. 설명을 해주시죠. 그런데 아마존이 특이한 거는 사람들한테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라고 하죠. 아마존 OTT를 구독하고 있어요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한다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왜냐하면 묶음 상품이기 때문에요. 배송, 그 다음에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그 다음에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나 묶어놨어요. 아마존 플랫폼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전체 묶음 서비스에 있다 보니까 배송 편의도 받고 음악도 듣고 비디오도 보고 하니까 내가 따로 아마존의 비디오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는 걸 잘 인식을 못합니다. 이게 사실은 플랫폼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박 효과라고 합니다. 흔히 말해서 내가 이것을 구독을 끊을 만한 그런 강력한 요인을 갖기 전에는 습관적으로 그냥 쓰게 되는 서비스를 얘기를 해요. 이제 제프 베조스도 시동을 걸어서 이 서비스를 굉장히 키우려고 하거든요. 그 중에 징표가 뭐냐면 반지의 제왕 아시죠? 반지의 네. 제왕. 이미 뭐 책으로나 아니면 극장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잖아요. 제프 베조스가 반지의 제왕을 스트리밍 버전으로 독점적으로 판권을 계약을 해내요. 근데 애플도 스트리밍 사업이기 때문에 애플하고 같이 경쟁이 붙었어요. 영국에 있는 원작자하고. 근데 결국에는 제프 베조스가 보다 많은 돈을 약속한 것도 아닌데 따냅니다. 판권을. 어떻게 따냈냐면 영화만 만들어서 판권을 쉐어한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수익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책도 팔아주겠다고 공표를. 네. 기업 팔기인데. 네. 그런데 그런 끼어 팔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마존의 어마어마한 강점이라는 거죠. 뒤에 커머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단 영화만 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나온 여러 가지 콘텐츠가 부과된 어떤 상품, 판매 수익까지 이뤄낼 수 있다는 게 아마존의 장점이고 실제로 넷플릭스의 그 오리지널 그 영화였던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킹덤 거기서 그 갓하고 호미가 많이 팔렸다고 하잖아요. 기념품이. 다 아마존에서 팔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PPL이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꼭 PPL까지를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제 사실은 컨텐츠는 커머스하고 만났을 때 그 힘이 더 크게 증폭되리라고 사람들 다 예상을 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원래부터 컨텐츠가 있으면 그 앞뒤로 광고가 많이 달라붙죠. 거기에 출연하는 그 주연 배우를 쓴 광고도 있고 뭔가 사람들한테 같은 고객층을 어떤 공략하려고 여러 가지 상품 광고들이 많이 붙어왔던 게 우리가 전통적인 TV 시대에서도 그랬거든요. 과연 그러면은 비디오 스트리밍 사업자가 뒤에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플랫폼까지 갖고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 그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나 어쨌건 물론 분명히 장점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인지하기에는 아마존은 쇼핑 회사거나 뭐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기 위해서 아마존을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의외로 시청률은 굉장히 높고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가입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정말 필요할 때 아주 적은 비용을 고객한테 한번 알려주면 됩니다. 당신 거 볼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그런데 신생 사업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처음부터 돈을 써서 사람들을 가입을 시키기 시작해야 돼요. 마케팅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온라인 광고가 많이 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한테 단순히 돈을 꼭 써달라라고까지 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이트에 한번 방문해 달라고 하는 데까지만 해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미 총을 장전해 놓은 상태인 거죠, 아마존은. 한번 당겨만 주면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할 때. 하긴 우리 요즘 그 네이버에 대한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게 네. 검색하다가 자연스럽게 쇼핑을 하게 되니까 네. 아마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과거에 이제 그 소셜 커머스에서 또 전략 일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네이버를 참 무서워했었어요.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네이버에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가게 돼 있고요.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회사가 커머스라는 그 방아쇠를 한번 당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되게 두려워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애플도 그렇고
뭐 아마존도 그렇고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뭐 디즈니, 뭐 네. 그 외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잖아요. 컴캐스트도 네. 좀 말씀하셨고. 근데 이러한 것들에는 엄청난 각 회사들마다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지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러한 모든 업체들의 그런 왕성한 계획을 뒷받침해주는 자본이 네.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는 스트리밍에 빠져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네, 사실은 점점 더 월스트리트나 또 이제는 동학개미, 서학개미도 마찬가지고 데이터와 플랫폼 기반의 사업에 대응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그 플랫폼이라는 것의 그 성장의 속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던 뭐 1년에 15%, 20%이 정도의 되게 단선적인 성장을 뛰어넘는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구독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구독 사업의 장점은 고객한테는 경제적 효익을 확실히 주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입원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형태의 그런 사업인 거죠. 사실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의 꿈이에요. 사람들이 월별로 따박따박 나한테 돈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가입을 시켜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그 성장성이 우수할 만한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업의 여러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이 스트리밍이고 구독 사업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런 비즈니스의 성격상 결국 뭐 1등이나 2등 정도만 생존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쓰러지게 되는 이제 중간에서 특색 없이 사라지는 사업자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하나는 이 컨텐츠라는 세상이 참 재미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특색 있는 또 니치 컨텐츠를 갖고 있는 그런 사업자들은 또 살아남게 돼 있다라는 거죠. 천편일률적인 컨텐츠만이 아니라 굉장히 지역별로 특색이 있고 혹은 굉장히 특정한 장르에 몰입되어 있는 그런 컨텐츠 플랫폼은 또 사람들이 계속 찾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비슷한데 사람들은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플랫폼을 계속 동시에 씁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매이는 걸 또 싫어하는 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누구한테 종속되는 걸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지역별로는 특색 있는 컨텐츠, 로컬의 컨텐츠를 운영하는 한 플랫폼 사업자가 한 2개 정도 선택을 받을 것 같고, 글로벌하게는 또 보면 이건 글로벌 컨텐츠 스트리밍 플랫폼이야. 그래서 또 그 사업자를 한 2-3개씩 같이 가져가면서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에도 뭐 통신사들마다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예. 생존하기가 쉽진 않겠네요. 뭐 제가 감히 통신사의 앞날을 뭐라고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사업의 집중도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강점이 뭘까 생각해 보면 고객을 위한 혁신을 위해서는 어떤 비용도 치른다는 그런 스타트업 정신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많은 통신사들이나 기성 사업자들이 이런 OTT 스트리밍 서비스를 많이 시도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어떤 평가가 좀 있냐면 그 고객 친화적이지 않다. 너무 공급자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편리하지도 않고 콘텐츠가 선별되는 것도 이거 꼭 내가 좋아하는 거 맞아? 이런 형태의 피드백을 받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고객을 위해서 얼마나 먼저 혁신하는가? 그래서 고객의 선택을 받는가? 거기에 답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리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스트리밍과 관련된 사업 분야에서. 네. 한국의 사업자들이나 아니면 한국의 어떤 컨텐츠 산업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은 보통 그러한 서비스를 맞부딪히는 것보다는 납품하는 이런 컨텐츠 제작 사업에 집중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죠. 뭐 그런 것도 하나의 갈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업에는 다 옵션이 있고 뭐 글로벌 사업자 모든 사람이 다 글로벌 넘버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내가 투입하는 것 대비 또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어떤 사업이든 다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소비자들, 글로벌 소비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한국 하면은 그 특이한 컨텐츠, 그 특성 있는 컨텐츠를 먼저 떠올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그 글로벌 소비자를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 사업을 많이 시도를 했었죠. 많은 통신사들도 시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그 글로벌한 장벽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걸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컨텐츠에 집중한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정말 춘추 전국시대 같은 이런 네. 많은 사업자들이 생존을 걸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트리밍 이 사업 분야는 아주 격변의 어떤
격동적인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일단 가격이 많이 요동칠 거고요. 조금이라도 소비자한테 매력적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가격은 내려가면서 여러 묶음 가격들이, 번들링이라고 하죠. 묶음 상품들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예, 두 번째는 단기간에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굉장히 폭발적인 마케팅 예산도 들어갈 거고, 이래저래 소비자는 굉장히 즐거울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확산이 되면서 사실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혜택이 갔거든요. 그렇죠. 빠른 배송부터 여러 상품 구색, 제일 특이한 좋은 상품들. 쿠폰. 그렇죠. 할인 쿠폰. 네.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을 위해서 많은 재원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가기 위한 지난한 싸움인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책에서 이제 DX 코드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 사실은 DX라는 거는 디지털 혁신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디지털을 쓰면 X가 될 거다. 여기서 X라는 거는 뭐가 될지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DX라고 하면 디지털 혁신의 줄임말로 영어로 많이 통용되어 왔었어요. 근데 저는 어떤 관점에 접근했냐면, 사실은 디즈니나 넷플릭스나 원래부터 완전히 인터넷이나 디지털 사업자로 출발한 회사들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전통적인 사업체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술을 잘 차용해서 완전히 혁신을 한 그런 사업자의 예라고 봐서, 그렇게 디지털 혁신을 잘 해내려면 그 비밀은 뭘까? 그런 거 파헤쳐보자.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면 그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잘 혁신하는 사업자를 선별해낼 수 있을까? 예,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던 거죠. 근데 이 플랫폼 사업이라는 건 특성상 어마어마한 자본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정말 많은 자본이 예. 수반되죠. 그러니까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좀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사업 분야라고 봐야겠죠. 네, 사실은 점점 그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와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아이디어와 마케팅 싸움만 돼서는 안 되고 자본의 싸움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말씀드렸듯이 디즈니의 밥 아이거 회장조차도 5년 동안 돈 벌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 거기야 일단 수입이 들어오는 곳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죠. 예. 네. 그걸 전부 투자로 받아서 그걸 대체해야 된다고 하면 네. 이건 뭐 시작부터 엄두가 안 나죠. 가다가 수독될 수 있으니. 예, 점점 더 그러니까 그렇게 벤처 캐피탈이나 아니면은 모험 자본의 투자를 받는 그 문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뭐 10년, 15년 전에 인터넷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 자체의 혁신성을 인정을 받았는데, 이미 15년에서 20년 동안 많은 교훈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업자들이 이렇게 했더니 같이 출발했지만 잘 안 되더라. 어떤 사업주만 성공했더라. 그러니까 디지털 혁신을 잘 해낸 성공의 조건들이라는 게 이미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 맞는 사업자가 누구지? 이런 것들을 보는 눈도 굉장히 예리해져 있는 것 같고, 문턱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DX 코드, 이 스트리밍 전쟁을 통해서 우리 저자님께서 읽으신 그 DX 코드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DX 코드라는 거는 디지털 혁신을 잘 해내는 기업들은 어떤 DNA를 가지고 있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인터넷이나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 회사는 이런 기술, 이런 조류에 잘 맞춰서 투자자한테 좋은 이익을 줄 것 같다. 이런 회사들인데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격 경쟁력을 넘어서 가격 지배력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마치 넷플릭스처럼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많은 경쟁에 있지만 가격을 올려도 쉽게 고객이 떨어지지 않는 회사들. 우리나라에도 몇 개 있습니다. 플랫폼 회사 중에. 네. 어디가 있죠? 오토 플랫폼 회사들. 예를 들면, 지금 워낙에 딜리버리 시장이 크잖아요. 근데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몇몇 업체들이 있어요. 아직 상장을 하지 않았지만. 재미있는 것은 많은 업체들이 경쟁에 뛰어듦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브랜드력이나 장악력이 뛰어나서 쉽게 가격 지배력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술 보는 안목이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에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부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 기술 써볼까? 저 기술 써볼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두 개씩은 꼭 굵직굵직한 서비스를 제대로 내놓는 회사, 그런 회사들은 사실은 경영진이나 그 직원들이 기술을 보는 안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회사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비용을 줄이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결국에는 기업 운영이라든가 투자자한테 수익을 주는 방법이 단순해요. 예전에 하던 일을 더 싸게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넷플릭스가 잘 나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전 고객의 취향을 파악을 하고 또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잘 선택을 하게끔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기계적이나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그 활동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사람들한테 많은 인터뷰를 해야 됐던 일, 그게 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귀찮으니까 그냥 평균적인 영화를 그냥 틀어줬던 거거든요. 그와 같이 예전에 남들이 못했던 일들, 그런 일들을 디지털 기술을 잘 써서 획기적으로 비용을 떨어뜨리는 그런 기업들이 궁극적으로는 높은 투자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디지털 혁신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는 세상에서는 존속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은 이 디지털 친화적인 면이 얼마나 강하게 보이고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네, 기업 내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무서운 거는 고객들이 다 그 기업에 대해서 모두 다 원해요. 우리는 이제 편리하지 않으면 기업의 실력을 폄훼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웹 서비스든 앱 서비스든 기본적으로 편리해야만 내가 좀 나한테 잘 다가오는구나, 친숙하다고 느끼고요. 또 하나는 나의 취향을 정말 나보다 잘 안다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나는 사실은 내 취향을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어떻게 나한테 선택을 해주지? 이런 거를 이제 넷플릭스 회장은 뭐라 그랬냐면 기대 밖의 놀라움이라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제시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사실은 요즘 볼 것도 많고 웹 서비스 많은데 고객을 잘 가두리 양식장처럼 계속 키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DX 코드 디즈니와 넷플릭스 디지털 혁신의 비밀 책에 강정호 저자님과 함께 했는데요. 뭐 투자자 입장이 됐든 아니면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이 변화되는 세상에 적응해 나갈 수 있을지 잘 도움이 되는 아주 깊은 인사이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